국가별로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가운데 잠시 후 중국이 가장 먼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작년 말에 더 큰 위기론, 그레이트 리세션 등 이 각종 비관론이 끊이질 않은 상황에서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제 지표인 만큼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금리 인상을 놓고 정책 당국자 간의 이 견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중국의 1분기 성장률 잠시 발표되죠. 예. 올해 그 각국의 성장률 중에 분기 성장률이 가장 빨리 발표하기 때문에 이 성장률 그 결과치를 보면 대체로 올해 경기가 IMF 시각이라든가 페드의 전망치 어떤 시각으로 가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례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을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오늘은 그 올해 중국 자체가 아니라 올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작년 말에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든가 더 큰 위기론 이런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점검한 차원에서 관심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역시 미국은 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 정책 당국자 간의 제각각 해석하는 차원에서 사실 미국 증시 모습이 좀 이렇게 좌우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옐런은 지금 상태에서는 은행 부분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대출을 굉장히 강하게 조이거든요. 이 자체가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별도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데 반해서 페드의 인사들은 계속해서 물가를 잡힌 김에 확실히 잡기 위해서 역시 매파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런 설왕설래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시카고 페드 워치라든가 이런 거에 고스란히 의견이 반영되는 상태인데요. 일단 어떻습니까? 5월 2일 날 페드 회의가 있는데요. 5월은 0.25% 올릴 거로 이렇게 대충 월가에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 자체는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주 장마판에 3대 지수가 특히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끌어올렸죠. 이런 측면에서는 페드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됐던 부분이 3대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장중 내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마지막 올라온 배경이고 다우존스가 S&P의 그 상승폭이 컸던 것은 두 가지 측면. 일단 페드의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과잉됐다는 시각. 두 번째는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은행주들의 실적이 은행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 반영돼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역시 오늘 IRA 인플레 감축법의 세부안에 대해서 15개 전기차 보조금이 발표됐죠. 근데 여기에 보조금 지급 요건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는 미국의 생산 비중이 얼마나 높을까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요. 거의 전부를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는 우리 이창양 산자부 장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아마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 그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아마 견해를 내놓으실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의 관계상 저희들은 그 종목 얘기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건 국내 그 장중에 전문가들이 아마 해석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사실 예상 성장률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 평가 자체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사실 국가통계기관이 하나거든요. 국가통계원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대충 예상치는 대충 실적치는 나옵니다. 그런 각도에서 미국과 그 또 다른 다양한 얘기를 나오는 미국과 좀 다른 측면인데요. 일단은 3월 달에 어느 정도 감은 이렇게 제시를 했죠. 3월 달에 양에 대해 전인대에서 중계 목표 성장률을 5%로 이렇게 제시했죠. 이거는 목표 성장률 제시했던 9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분기에 양에 대해가 3월 초에 끝났으니까 사실은 1분기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목표치를 잡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분기가 리오프닝의 실질적인 첫 분기입니다. 작년에 제로 코로나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10월 달에 공산당 영주 체제 가면서 엄격하게 통제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리오프닝의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 경우에 따라서는 6% 성장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예상은 한 4%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도 낮고 리오프닝에 대한 이렇게 첫 분기 성장률이 그렇게 생각만큼 높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 이후에 중개 성장률을 한번 전년 동기비 대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1분기가 4.8%, 2분기에 0.4%, 3분기가 3.9%, 4분기에 2.9%, 이번에 4% 정도 예상으로 나온다면 예. 2.9% 작년 대비해서 사실 이번에 4%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중국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중국은 전년 동기비입니다. 예. 전분기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장률이 높아간다고 해서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년 동기비니까 추이를 반영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대로 4% 나오면 이걸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미국은 미국의 정책 당국자와 미국의 기관끼리 경기 침체 논쟁인데 예.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중국과 서방 국가의 경기 논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특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내부적으로 성장률이 4% 정도 나오면 예. 작년에 4분기에 2.9%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 회복이다. 이런 반면에 서방에서 미국이라든가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크르만 교수는 중국의 성장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난 거다. 소위 미들 인컴 트랩, 중증 감정의 단표다. 뒷받침하는 증거다. 그래서 경기 논쟁이 주체가 상당히 다른 것이 또 다른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놓고도 경제 패권, 미중 간의 경제 패권이 패권이냐 하는 예. 이런 쪽에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오프닝의 실질적인 첫 분기인 중국의 1분기 성장률, 이 낮게 잡은 목표치를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우선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목표치를 사실은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리오프닝은 첫 분기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치는 무난히 넘길 거로 봤죠. 그런데 예상대로 4% 나온다면 목표치 5% 대비해서는 낮은 거죠. 그렇죠. 왜 그러면 이렇게 부진할까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 2.9% 대비해서는 4%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목표치 낮게 잡았다. 근데 이번엔 리오프닝의 첫 분기다. 근데 왜 목표치보다 낮게 나올까 하는 예. 측면이 구조적 문제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인구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출산위원회에 한국경제 김정호 사장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조인식을 하는 이 모습인데요. 아주 시기적으로 보면 현안에 대해서 풀어가는데 아주 적절한 이렇게 한국경제신문가의 지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유난히 인구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인도가 마침내 중국을 출했다는 이 뉴스도 아주 큰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 인도가 중국을 출하고 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중국의 성장에서 가장 기본 동력이 인구인데요. 예. 중국은 인구에서 보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인구 절벽 문제,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노쇠화 문제입니다. 중국의 인구를 연령별로 쭉 세웠을 때 중위수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요 중위 연령이 얼마큼이냐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예. 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장에서 보면 78년 개방이 됐을 때는 20.1세입니다. 근데 2021년 통계가 마지막 나온 게 2021년입니다. 37.9세입니다. 이건 미국보다는 높습니다. 예. 왜냐합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연령도 중위 연령이 미국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주력인 산업이 아직도 노동집약적 산업이거든요. 예. 주력인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그 노동이라는 변수 중에 그 생산함 중에 노동이라는 변수 중에 인구도 감소하고 생산성은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중개 성장률이 목표치도 낮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의 첫 분기에도 목표치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서방에서는 중국 내부의 경기 회복 논쟁과 달리 중국의 경기에 1분기 성장률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석한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을 보면은 노동시장도 그렇고요. 자본시장에서는 이 자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상당한 경제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생산함수는 아주 단순 생산을 볼 때는 아까 이제 생산함수를 보여줬습니다는 정 예. PD께서 다시 한번 보여줄 거를 생각합니다는 지금 저 생산함수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L 노동 부분에 아까 방금 전에 다뤘고 지금은 예. K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자본 부분입니다. 요건 이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자본 생산성을 주도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 또 자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자본 생산성은 외국이 주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이 중국 내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일까, 예. 사업 활동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일까 하는 측면은 한국의 이 방송을 보시는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은 단적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중국 내에서 최근에 한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이 사실 그 생산 활동하기가 얼만큼 어려운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체감하시면 오늘 그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일단은 작년 3월 이후에 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 내에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자본의 생산성. 그런 측면이 오중고입니다. 자막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오중고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고비용 문제 이런 측면이 임금 문제 규제가 높고 그다음에 사실 세금이 높고 땅값이 높고 예. 이런 측면이거든요. 이런 오중고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활동하기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과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중국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데 반해서 사실은 바이든 정부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외국 기업 무조건 들어와라. 땅도 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다 준다는 예. 리쇼링과 관련된 전쟁에서 위에 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외국 기업의 철수 문제 또 특히 적대감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의 철수 문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본 생산성을 떨어뜨리면서 중국의 목표 성장률도 3월에 설정했던 것도 아주 크게 낮게 잡고 리오프닝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는 사실 리오프닝에 대해서 첫 실질적인 분기가 낮게 잡았던 목표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노동과 함께 자본의 생산성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미국은 리쇼어링 등 이렇게 어떻게든 국제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중국은 반대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결국 성장률로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보면 지금의 성장률은 1990년 이후에 GDP 개념, 그로스 도메스틱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GDP라는 것은 중국 내 외국 기업, 자국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서메이션, 총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리쇼링에 실패했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낮아지고 리쇼링에 성공했다면 미국의 성장률은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이 생산성 국민소득 통계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실 미국 경제 현황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 측면에서 당시에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츠네트에 의뢰를 해서 20세기 방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국민소득 통계거든요. 근데 1990년대 글로벌 이전에 진전되기 전에는 GDP 개념, GNP 개념으로 했고, 예. Gross National Product 개념으로 했고,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GDP 개념으로 대하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중국이 외국 기업에 차별화돼서 예. 리쇼링에 실패하니까 자 외국의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GDP를 기여하는 정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것이 목표치도 떨어지고 1분기 성장률도 굉장히 떨어진 배경이다. 반면에 미국을 보겠습니다. 예. 리쇼링에 성공했죠. 삼성전자 들어와라, 현대차 들어와라. 오늘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 주겠다. 왜 근데 당신들에 성공하느냐. 아무리 장관들 와봐라. 대통령이 와봐라. 요건이 있지 않는 요건.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 그런 보조금 준다는 얘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미국의 성장률은 굉장히 좋죠. 지금 페드의 경기 침체 우려가 앨런 장관이라든가 바이든 뜬구름 없는 얘기다 하는 얘기는 자 미국의 성장률 보겠습니다. 작년에
3분기에 3.2%, 4분기에 2.9%, 올해 1분기는 추정치입니다는 GDP 애트랜타를 나와보면 3.2% 다시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무섭게 되면서 오늘 장마판에 3대 지수가 다시 상승하게 된 배경이 되죠.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왜 중국이 그동안 경제 정책에 있어서 리쇼링 정책이라든가 게 잘못돼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목표치 1분기 성장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최근 들어서 시진핑 영수가 이 각국의 해외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중국에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뒤늦게지만 사실 기업이 들어오려면 예. 사회적 국가에서는 영수를 최고 통수권자를 빌려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한 달 사이에 서방의 국가들이 무려 6개 국가들이 중국 일제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그런데요. 누가 방문하냐? 그것도 프랑스의 마크롱 예. 굉장히 됐죠. 비행기도 그냥 확실하게 190개 이렇게 해주는 중계 퍼주기. 예. 그다음에 EU 등에서도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사우디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러시아산을 수입했습니다. 예.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뉴스는 우리가 최보아캐스트가 전해주셨습니다는 이게 궁극적으로 어디냐? 미국 겨냥이거든요. 그렇죠. 러시아도 산유국이고 사우디는 뭐 세계 최대 산유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산을 좋으면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서 전비 진출해서 궁핍한 모습을 전쟁을 보조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빈살만이 미국에 우리가 지난번 점검했죠? 예. 미국의 견제를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한번 쭉 보세요. 자, 오늘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자막을 바로 직전에 마켓 워치에서 일면 헤드라인에 나왔던 달러가 균열되는 그 헤드라인을 아마 정 PD께서 예. 준비하셨을 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지금 국내 언론에서 보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페트로 달러와 예. 페트로 위안화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아마 지금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적인 것은 달러가 종발돼서 기축통화로 위상이 떨어질 때는 세계의 국제금시 어떻게 될까? 저 자막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저기 이게 방금 전에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슈화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들이 전부 미국으로 중국으로 가니까 예. 이런 측면이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원달러 환율 문제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일주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대부분 다 중국과의 거래 문제는 위안화로 좀 해달라. 예. 그것이 1대1로 개혁에 참여하고 있던 구제금융에 참여하고 있던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이든 사우디와 중동국가 러시아 내지는 중국 간의 무역이든 전부 뭐냐 중국 관련은 위안화를 해라. 실질적으로 위안화 결제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안화 결제 비중이 지금 4.5%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2배나 급상승했습니다. 예. 지금의 유로화 결제 비중이 6%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로화, 위안화 간의 양대 결제 청화로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저 마켓 워치, 되게 친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미국의 편향적을 갖고 있는 마켓 워치조차도 지금 일면 헤드라인에 저 기사를 띄우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향후에 이 문제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금값도 최근 들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내렸습니다만 최근에 계속 2,000달러를 웃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금값과 달러 가치는 전형적으로 반비례 관계다. 예.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인플레 해칭 기능으로 과거의 종전의 이론과는 다르다. 그렇죠. 지금 물가가 잡히게 있으니까 예상대로 본다면 금값이 떨어져야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보면 금값이 오늘은 조금 떨어지기 위해서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예. 산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재 시장 관련해서 우리 최우학 게스트께서 예. 일부에 아주 굉장히 핫하게 했는데 그 라인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최우학 게스트께서 뭐 원자재 체보화 뭐 어쩌고 여신. 이렇게 했죠. 여신이라 했죠. 좀 예. 빠진 점이 있습니다. 그걸 좀 다양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뉴스에 대해서 심층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하는 제 견해입니다. 예. 지금 원자재에 대해서도 대체 투자에서 투자 수단이 굉장히 가능되어 있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금, 은 투자 모에서 굉장히 많이 원화 관련된 DLS든가 ELF에서 투자 수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하는데요. 최근에 금값과 달러 가치는 전형적 반비례합니다.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오늘은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금값이 2,000달러 이상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 금값이 떨어지더라도 아마 2,000달러 이상 그대로 유지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금값이 고공행진이 되는 것이 결국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에 주도해서 위안보이고에서 좀 금값은 2,000달러가 넘고 예, 있죠. 그렇네요. 오늘 떨어지다 하더라도 달러를 버리고 예. 달러 종말론이니까 결국은 금을 사들여서 위안보에 넣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금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그다음에 위안보에서 달러 보유 비중이 굉장히 느리하다 보니까 영수인 시진핑이 예. 사실 달러를 종말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의 내용도 미중 간의 경제 패권 마찰과 관련해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증시 지금 기대되는 분위기들이 조금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4% 나온다 하더라도 예. 지금 중국 내부의 경기 회복이라는 판단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은 지금의 입장에서 구조적 문제, 경제 패권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하고 최근에 경제의 트렌드가 바뀔 때는 경제 정책도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 트렌드에 바뀌는 측면에서 지금 세계 각국의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리쇼링 문제거든요. 예. 여기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 입장이 됐느냐. 그 뒤늦게 반성을 통해서 최고 통수권자 들어오면 경기가 거기에 퍼주면 기업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중국이 이 뒤늦은 정책의 반성 때문에 경제 정책의 변화가 모색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을 쭉 점검해 봤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중국의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의미를 자세히 좀 우리가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한국을 좀 끌어들여야 된다. 예.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전격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예. 아마 아직까지 제 기억으로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또 윤석열 정부의 또 이렇게 미국 편향적인 시각에 대해서 상당히 의장으로서의 어떤 균형점을 자기 소속된 정당과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아마 신중하게 입장을 반영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은 그것이 지금 중국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률이 단순히 작년에 4분기에 2.9%, 그다음에 이번에 1분기에 4%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 경기의 회복은 미국 경계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전년 동기비 개념이다. 전분기 연율이라면 사실 그 해석을 가능한데 예. 전년 동기비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 사이클이 단축화되고 굉장히 변화무 상황에서는 1년 전 대비해서 사실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런 측면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중계 목표치는 낮게 잡은 상태에서 예. 리오프닝의 첫 분기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치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중국 경제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박준동 신입 편집국장께서 중계 2차 ETF, 한국의 2차 ETF 관련된 수익률을 한번 하는 것이 단적으로 이 대목에 대해서 중국의 경기 회복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2차 정기 ETF의 수익률은 아주 떨어진 데 반해서 예. 한국의 2차 정기 ETF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지난 주말에 해외경제 펑커스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이든가 뭔가에서 아주 이렇게 땜질했던 시각에 대비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리오프닝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보고서가 단적으로 1분기 성장률을 해석할 때 염두에 두실 대목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중국의 1분기 GDP 전망을 둘러싼 시장의 다양한 해석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